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어이없는 이유로 파혼하게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시모가 저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 오늘 종일 우셨대. 너가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안 한다고 서운하시다는데 어쩔 거야? 그러면서 당장 내일부터는 아침마다 전화드리고 퇴근 후에도 안부를 여쭈라며 며느리 될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당장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 주제도 모르고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결국 상상 초월한 복수를 선물하고 속 시원히 파혼을 했는데요. 제가 어떤 복수를 했는지, 남자친구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2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저희는 거의 주말 연인이었습니다. 계속 지방에서 일하는 게 아니었고 대충 시기를 보니 결혼하고 나서 서울 본사로 복귀할 예정이라 저희는 주말마다 만나는 게 연애하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만났고 둘 다 나이가 차서 자연스레 결혼 얘기도 나왔는데요. 저희도 여느 커플처럼 사귀는 동안 이래저래 다툼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댁과 친정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서로 나눈 얘기 그대로 할 예정이었어요. 둘이 모은 돈으로 투룸 전세를 넣고 혼수는 제가 자취하며 쓰던 물건들로 하자고 얘기가 끝났죠. 사실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모은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군대도 좀 늦게 간 편이었고 제대하고 취업도 친구들에 비해 늦은 편이라 모은 돈이 이것뿐이야. 우리 부족한 건 대출 받자. 남자친구가 모았다며 저에게 말한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니었고 솔직하게 말해주니 오히려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집을 얻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 예단 예물은 생략을 하고 집을 구하는데 모은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얘기를 끝내고 각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예비 시모의 욕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생각도 내가 존중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들 보는 눈 있는데 할 건 해야 하지 않겠어? 시모도 처음에는 저와 남자친구에게 알아서 잘 해보라며 저희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러시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오직 예비시댁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었고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엄마 생각하고 달라. 너랑 얘기한 그대로 나도 다 생략하고 돈 아껴서 집 얻고 그렇게 결혼할 거야. 어머님이 계속 저러시면? 나만 믿어.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저 역시 예비 시모를 따로 만나 결혼 준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한동안 예비 시모가 연락이 없어서 저는 잘 해결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기분 좋게 넘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이라서 딸 같은 며느리를 바라고 계셨는데 제가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처음이라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우리 동규랑 결혼하면 넌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야, 딸. 알았지? 이렇게 외치신 분이 바로 예비 시모였습니다. 편하게 해. 뭐든 편한 게 최고야. 날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
내 친구들도 보니까 며느리랑 팔짱 끼고 쇼핑도 다니고 커피도 마시러 다니던데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나도 너무 해보고 싶은데 해줄 거지? 이때는 정말 순수하게 예비 시모가 저런 걸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와는 해본 적 없으시구나 싶었죠. 아들 하나 키우면서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딸처럼 뭐든 다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던 예비 시모를 보며 딸처럼 살갑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이후 예비 시모와 단둘이 만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나면 예비 시모가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옷 사러 가서 골라달라고 하길래 뭐가 더 잘 어울리는지 봐드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니면 고부 사이가 아니라 다들 엄마와 딸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엄마처럼 정말 편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은 다 이런 거겠지 싶었고 어딜 가든 저를 딸이라고 신나게 소개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저렇게 좋으실까 생각하며 딸 같은 며느리 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다던 예비 시모에게 제가 못한다고 한 게 서운하셨던 건지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저 역시 신경을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전화가 왔는데 우리 동규한테 들었어.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좀 섭섭하다. 네? 우리 그래도 전화도 자주 하고 얼굴도 자주 보고 했는데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 내가 예단 그거 받겠다고 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회사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도 일하느라 바쁘겠지 생각했어. 그래도 목소리는 들려줘. 내가 우리 지영이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럼요, 어머님.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큰 싸움이 되기도 한다던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말 바빴습니다. 남은 결혼 준비도 해야 했고 집도 알아보러 다녀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지방에 있다 보니 만날 시간이 주말뿐이어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몰아서 알아보거나 평일에 저 혼자 보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후 다시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라 신혼집은 당연히 서울로 얻으면 됐는데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주말만 보러 다니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평일엔 제가 보고 오면 통화하면서 어떤지 설명해 주는 식으로 알려주며 그렇게 집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집을 얻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준비도 거의 다 끝났고 더는 신경 쓸 일도 없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말이면 남자친구가 서울로 올라와 만나곤 했는데 일 때문에 바빴는지 통화만 하며 주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연애 초기처럼 서로 안 보면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며 같이 살 거라 주말이라고 꼭 만나야 해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화 후 끊으려는데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가 그래도 너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전화통화도 자제하길 바라시는데 요즘 통 연락 없다고 하시길래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려운 건 아닌데 나도 일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그건 맞지. 암튼 엄마가 좀 섭섭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날 이후 통화를 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친의 말대로 전화 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는 시어머니인데 아무렇지 않게 수시로 전화를 드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자주 전화드렸고 남자친구 없이 예비 시모와 만나는 날도 많은 편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 하나만 키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통곡을 하셨다고? 그래. 아니, 그게 우실 일이야? 너가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안 한다고 그게 서운하시대. 정말로 우셨는지 직접 보질 않아서 그건 모르지만 남자친구의 말로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도 안 하고 결혼식에 얼마 안 남았는데 며느리로서 벌써부터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답니다. 아직 결혼 전이고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안부 전화에 또 계속해서 딸 같은 며느리 요구를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날 남자친구는 지 주제도 모르고 저한테 당장 내일부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뒤 며느리돌이 운운하던 남자친구에게 상상 초월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바쁘게 지냈고 그 때문에 예비 시모에게 전화도 하지 못했던 거고요. 남자친구가 지내는 지방 숙소에 몇 번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기 전에 전화를 하고 갔지만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연락 없이 내려갔던 날이었어요. 남친은 회사에서 따로 제공해준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고 당연히 저도 현관 비번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사택을 이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짧게 근무하고 올라올 예정이어서 전세금을 지원받은 거였습니다. 회사로 복귀하면 당연히 전세금은 다시 회사로 반환되는 거고요. 암튼 갈 때마다 늘 제가 알고 있던 번호로 눌러서 직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날은 몇 번을 눌러도 맞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봐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번호를 막 누르세요? 아니, 여기 501호 아닌가? 맞아요, 501호. 저 동규 만나러 왔는데요. 동규요? 네, 오동규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암튼 여긴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번만 더 저희 집 도어락 마음대로 누르시면 그땐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방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남자친구와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 밖에 나와 기다리다가 늦게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전화 많이 했네. 미안해. 깜빡 잠이 들어서. 뭐? 여태 잤다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거짓말 할래? 뭐가? 나 정말 잤어. 어디서 잤는데? 어디긴 숙소에서 잤지. 왜 그래 갑자기? 내가 아까 다녀왔는데 그 집에 다른 사람 살더라.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다는 말이 그게 내가 말을 안 했던가? 뭐? 나 숙소 옮겼어. 뭔 소리야 그게? 회사에서 급하게 옮기라고 했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제공해준 숙소에서 혼자 지냈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 때문에 다른 직원과 같이 지내라며 원래 지내던 숙소에서 나왔다고 했죠.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아니 정말이야.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데? 미안해. 나도 너무 정신이 없었어. 집도 옮기고 회사 일도 좀 많았고. 미안해. 그리고 내려올 거면 미리 전화라도 하고 오지. 왜 연락도 없이 와선. 가서 전화를 내가 몇 통을 했는데 안 받아놓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미안해. 남자친구는 옮겼다는 숙소의 주소를 문자로 따로 보내줬고
이제부터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니 올 거면 꼭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목소리도 말투도 평소와 너무 달랐고 잠시 멈칫하다 급하게 지어낸 말처럼 느껴지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였죠. 그날 이후 출근을 해서도 내내 남자친구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때 남자친구 회사에 아는 사람이 근무한다고 했던 동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탁을 했죠. 물어봤어? 그런데 그게 제 앞에서 동기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쫓겨난 거라고 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말해봐, 그게 자세한 이유는 모르는데 쫓겨난 거래. 뭐? 쫓겨나? 그리고 이날 동기가 하나 더 말해준 게 있었는데 숙소에서 쫓겨났다는 건 해당 숙소를 사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며 한번 나가게 될 경우 다른 직원이 지내는 숙소에서도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지내는 게 알려지면 해당 직원도 곤란해지는 상황이라 그것도 거짓말 같으니 어디서 지내는 건지 저더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죠. 남자친구가 저한테 다른 직원과 같이 숙소에서 지낸다고 하며 거짓말까지 했는데 제가 대놓고 물어본다고 사실대로 말해줄 리 없다 싶었던 저는 일단 동기에게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동기로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지영아, 너 말이야. 그 결혼 꼭 해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뭐 알고 있지? 혹시 연락 온 거 있어? 그 결혼 그만두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결혼하지 말라는 동기에게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숙소에서 쫓겨난 건 여자를 데려왔고 거기다 불법 도박도 했다고? 도박 얘기는 지방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안다고 하더라. 네 남자친구가 같이 하자고 많이 그랬나 보더라고. 숙소에서 같이 지낼 다른 식구가 있다면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이라 숙소에 여자가 와서 같이 지낸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도 다른 직원들은 그 여자가 다 저라고 생각했다네요. 주말 연인이 되었을 때부터 제가 지방에 내려간 건 손에 꼽을 정도였고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아침 일찍 남자친구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숙소에서 여자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같이 지낸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회사에 얘기하고 바로 지방으로 내려갔고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알려준 주소는 당연히 가짜였습니다. 전화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또 거짓말을 할지 몰라 무작정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고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미행해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몇몇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어디론가 가다가 다른 직원들은 숙소로 이동하고 남자친구만 어딘가로 향해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였고 급하게 따라가 보니 어떤 여자가 나와 남자친구를 반겨주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일단 자리를 옮겨 겨우 진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은 거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안 해서 자기 엄마가 서운하네 만회하며 통고까지 했다는 말을 하는데 예비시모가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나대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날 지방에 내려갔다가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피곤한 상태였고 회사에서도 일 때문에 힘들어하던 중 받기 싫은 전화를 받았더니 짜증이 훅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어요. 왜?
지영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뭐가? 아니, 얘기했잖아. 직접 찾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하기는 어려우니 전화라도 하라고. 그런 일로 나 스트레스 주지 마. 그리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그럼 엄마한테 전화가 안 오게 해야지. 나라고 그런 전화 받고 싶은 줄 아냐? 그리고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남자친구는 이러면서 자기 엄마와 빨리 좀 친해지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았더라도 시어머니가 될 사람과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나 선배들만 봐도 저처럼 결혼 전부터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만난 적은 없다는 말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가까워진 상태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더 하라는 남친 엄마도 웃겼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저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 역시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그럼 너도 우리 집에 아들 같은 사위 해. 지금부터 안부 전화 드려. 아침 저녁으로 빼먹지 말고 전화 드리라고. 그 얘기가 왜 또 나한테 연결되냐?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는 딸같이 굴면서 시댁에 살갑게 대하는 게 쉽지만 사위는 어려운 존재라서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연애랑 결혼은 달라.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쪽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 시댁 행사에 참석하고 시댁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며느리지. 안 그래? 저희는 준비가 다 끝나서 식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파혼을 하더라도 정리할 게 참 많아서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만나 파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더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좀 전에 통화했어. 서울로 다시 오는 날짜가 미뤄졌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밥도 하고 청소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니?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거기서 아예 내려가서 살림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가서 밥 해주라는 건데 뭐 어려워?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해야 할 일인데.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더라도 예비시모가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남친의 상황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복귀가 어렵든 지방에서 몰래 다른 여자와 살고 있든 곧 파혼할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일만 신경 쓰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너무 나대길래 저는 최대한 빨리 파혼 준비를 마치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더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아침 일찍 서둘러 갔는데 이날 남친의 어머니는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이야? 아, 문안 인사 온 거야? 아니요. 오늘 마지막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마지막이라니? 저 어머니 아들하고 결혼 못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결혼을 못하다니. 이유가 뭔데? 기막혀하는 예비시모 앞에 저는 그간 정리해둔 내역에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예비시모는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으며 여기 적힌 이게 다 뭐냐?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죠. 그래서 더 이 결혼 못한다는 거예요. 이날 예비시모는 자기 아들이 지방까지 내려가 혼자 밥해 먹고 살면서 고생한다며 오히려 저에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 다음엔 사진이었습니다. 입 아프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진이었죠. 회사 동기의 지인을 통해서 남자친구가 그 여자와 같이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그리고 저 역시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둔 것까지 모두 예비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간 지방 내려가서 혼자 고생하며 산 줄 알았는데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밥은 사진 속 그 여자랑 맛있게 잘해 먹었을 거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놈을 그냥... 여보세요? 동규 너 지금 당장 올라와. 시끄럽고 빨리 와 빨리. 저는 이날 예비 시모에게 파혼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고 할 말도 다 했기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는 오해라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암튼 다 오해야 오해. 무슨 오해? 얘기 다 듣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입 아프게 또 말해야 해? 그래 알았어. 솔직히 다 말할게. 회사 사정으로 내가 숙소에서 나와야 했고 직원들한테 부탁하니까 다 가족이 있거나 해서 암튼 나는 같이 지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그 친구 집에서 잠시만 지내게 된 거야. 나 곧 서울 본사로 복귀할 건데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어서 말 안 했던 거라고. 친구? 진짜 그냥 친구야. 야 오동규. 그 여자 최혜진 아니야? 네 전 여친? 전에 네 핸드폰에서 전 여친 사진 안 지우고 가지고 있던 거 나한테 딱 걸려서 그때 그 사진 속 얼굴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게 뭐? 뭐라고? 말 그대로 전 여친이잖아. 헤어져서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리고 집도 걔가 잠시 쓰라고 내어준 거야. 내 사정 듣고 딱하다고. 걔는 자기 부모님 사는 집에서 당분간 지낸다고 했고. 이게 뭐 문제가 되냐? 그런데 이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남친은 오히려 뻔뻔했습니다. 더 웃긴 건 양손을 본인 허리에 갖다 대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래서 너 진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 채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느끼기엔 네가 이제 와서 어쩔 건데 하며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장도 잡아놓고 신혼집도 있고 청첩장도 돌렸으니 제가 파혼을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 문제는 물론 죽어서도 고치기 어렵다는 도박까지 파혼할 이유로 충분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남자친구는 이날 제가 여자 때문에 질투하고 결혼 전에 무슨 기선제압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줄 알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그거 정신병이야. 뭐? 너 그렇게 너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냐? 자, 봐봐. 너보다 안 이쁘잖아. 핸드폰을 꺼내 전 여친 SNS에 들어가서는 아주 당당하게 그 여자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던 저는 결국 주먹으로 머리통을 한 대 때렸습니다. 아야! 너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 이런 애한테 네가 질투하고 열등감 느끼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줬더니 긁히기라도 한 거야? 그리고 고작 이런 문제로 결혼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 취소하면 나중 생각은 안 해? 너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텐데. 결혼한다고 했다고 파혼하면 그 소문도 쫙 질 텐데. 다들 어떻게 보겠냐? 어떻게 보긴 다들 잘했다고 하겠지. 이날 저는 끝까지 소송한다고 했고 그러지 못할 거라 생각한 남자친구는 마음대로 해보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진짜 파혼 소송을 시작하니 그때야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까지 데려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사과였겠어요? 주변에 결혼 얘기는 해놨으니 식은 올려야겠고 무엇보다 남자친구에게 저와의 결혼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남친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여자 하나로 오해해서 이러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오해할 만 하더라. 그래서 나도 오해할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말라고 우리 동규한테 말했어. 혼도 냈고. 그러니 너도 이쯤에서 그만하고 소송 그것도 얼른 취소해. 결혼식이 얼마 남았다고 지금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결혼해서 정말 별일 다 있어. 그때마다 못 산다고 할 거야? 한번 결혼 약속을 했으면.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뭐?
파혼하지 않으면 이혼하게 될 테니까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파혼이 낫지. 나중에 이혼녀 되긴 싫거든요. 아니, 야! 왜? 너 지금 돈 필요하지? 결혼해서 들어온 축의금으로 빚 청산하려면 나랑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라 나한테 머리까지 맞아놓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까지 하면서 결혼하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아니 잠깐만. 돈이 필요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제가 그날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머니 아들한테도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어머니 아들이 빚을 좀 많이 졌더라고요. 회사 동기를 통해 알아낸 바로는 몇몇 회사 직원들과 숙소에서 도박을 했다는데 그 일로 돈을 잃은 직원들이 더는 같이 안 한다고 하면서 남친은 다른 사람들과 계속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돈이 필요해진 남자친구는 대출도 풀로 끌어다 쓰고 이미 회사 직원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이미 남자친구가 불법 도박에 빠졌다고 소문이 퍼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돈 갚으라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출근하면 돈 달라고 부서로 찾아오는 바람에 며칠 무단결근을 했다고 들었고요. 너 이거 다 사실이야? 아니야, 엄마. 지영이 얘가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이러는 건데. 그럼 통장 내역 보여줘. 깔끔하게. 내 통장을 왜? 대출 내역 없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난 너한테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넌 못해? 이날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환자 취급했습니다. 엄마, 얘 지금 정신병이야. 의부증이라고. 야, 한지영.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한때 좋아했던 정 때문에 말해주는데 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 그리고 웬만해서는 결혼을 하지 마라. 남한테 피해주니까. 참, 이런 일로 뭐? 파혼 소송? 웃기지도 않네. 해봐 어디. 파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낸 거고 오로지 네 의지로 하자는 거니까 아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다. 아마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할걸? 하지만 이날 큰 소리치고 간 남자친구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던 거였어요. 철저히 준비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파혼 소송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돈 전액 모두 남자친구가 책임을 져야 했고 위자료는 남자친구가 아닌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위자료라도 챙겨서 일부 빚을 갚을 생각이었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 파토나고 위자료 주면서 파혼당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저와 파혼 과정에서 전 남친은 그 여자와 싸웠는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소송 중 전 남친이 저에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 오해하지 않게 다 정리했다고. 진짜야. 가서 확인할래? 어? 정리할 거였으면 차라리 내가 알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지 그랬냐? 다 알게 됐는데 정리했으니 이제 된 거라고 아니냐고 하면 내가 좋다고 할 줄 알았어? 돈은 어떻게든 너한테 피해 안 가게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여자 문제도 정리했고 결혼하면 내가 이런 문제로 속 썩이는 일 없도록 한다니까. 약속한다고. 진짜야. 저번에 내가 한 말은 그냥 홧김에 한 말인 건 너도 알지? 이날 전 남친에게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들이부었고 전 여친하고도 끝났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전 남친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더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찾아와서는 임신을 했으니 결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전 남친은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고 지방에서 지내는 동안 잠깐 만난 거라 당연히 황당한 소리로 들렸을 테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 애가 맞냐고 하다가 그 여자한테 두드려 맞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전 남친은 그 여자의 연락을 계속 무시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답답했던 그 여자가 결국엔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배가 부른 상태로 말이죠.
그날 제 회사 동기의 지인도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데 말도 마.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어떤 임산부가 들어오길래 누구지 싶었는데 오동규 어디 있냐고 바로 물어보더래. 그래서 해당 부서 알려주고 혹시나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 그 자식 멱살 잡고 책임지라고 소리부터 질렀대. 그래서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되기는. 일단 그 여자 데리고 옥상 가서 얘기하는데 몇몇 직원들이 따라가 구경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더니 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빨리 가. 그럼 애는? 애는 어떻게 할 건데? 책임져야지. 나보고 혼자 낳아 키우라는 거야? 아빠 없는 애로 만들라고? 솔직히 내가 애 아빠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하는데? 야! 여기 내 회사야. 직장이라고. 할 말 있으면 따로 만나서 하든가. 연락이 안 되는데 나들 어쩌라고? 내 전에 다 씻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잖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뭘? 어떻게 할 건지 말하라고. 나중에 내 애 아니면 그땐 너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네 자식이면? 내 자식이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집도 주고 양육비도 준다고. 그러자 그 여자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더니 적으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적고 사인도 하고 거기다 그걸 직접 읽게 해서 녹음까지 해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전 남친 역시 그 자리에서 혹시나 자기 애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땐 모든 피해 보상을 청구할 거라며 아주 큰 소리를 쳤다는데 몇 달 뒤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자는 출산을 했고 친자 확인 결과 전 남친의 자식이 맞았습니다. 그 사이 전 남친은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회사에서는 도박은 물론 직원들에게 돈도 빌려서 사생활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 거기다 임신까지 했으니 책임지라고 어떤 여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으니 결국 서울 본사 복귀도 어려워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근무 역시 더는 힘들어졌다고 했고요. 전 남친이 회사에서 일을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능력 좋은 직원도 아니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하나 없었겠죠. 그렇게 잘리다시피 회사를 나온 전 남친은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새로 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친자가 맞다고 하니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여자가 거절을 했다네요. 회사 관두고 지금 서울 와서 다른 회사 다니고 있을걸? 그런데 그 회사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직원한테 부탁해서 겨우 얻은 자리래. 그러니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모양이던데 그때 그 난동을 부렸던 여자가 애 낳고 친자검사도 했는데 글쎄 맞다고 하더랜다. 그러니 어떡해. 이제는 결혼해서 애 키우고 살아야겠다면서 전 직장 몇몇 동료들한테 결혼 얘기를 꺼낸 모양이야. 그런데 오히려 그 여자가 결혼은 됐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했대. 무슨 약속? 예전에 자기 자식 맞으면 애랑 살집이랑 매달 양육비 준다고 했던 그 약속. 그때 옥상에서 종이에 쓴 게 각서라던데 그걸로 집 내놓으라고 또 난리래. 약속 안 지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가서도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협박을 했다나? 전 남친은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암튼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따지고 보니 돈이 너무 나갈 것 같았던 거죠. 집도 해주고 매달 양육비로 돈을 줘야 하니 차라리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싶어 결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 여자라도 싫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 애 아니라고 빡빡 우기다가 맞다고 하니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꿨으니까요. 그 여자는 각서를 가지고 소송을 건다고 했다는데 각서라는 게 참고는 되겠지만 실제로 법적 다툼에 있어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전 남친도 저리 세게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무작정 애 데리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전 시댁으로 들어간 그 여자는 약속 지킬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며 그렇게 서로 불편한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여기서 더 기막힌 건 그 여자 부모까지 찾아와서는 약속 안 지키면 법대로 한다고 했다네요. 제가 들은 얘기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전 남친에 대한 얘기를 더 들을 이유도 없었고 묻지 않아도 회사 동기가 들은 얘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길래 저는 말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남친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행색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제 이름을 부르는 모습에 전 남친인 걸 알았습니다. 주영아, 주영아! 누구세요? 나야. 글쎄 나 이준거야? 오동규? 그래 나 동규야. 너 꼴이 그게 뭐야? 급하게 오느라 옷을 못 갈아입었네. 저에게는 현장직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작업복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 자체가 여기저기 낡고 얼룩도 심하고 심지어 냄새까지 났거든요. 그냥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은 한마디로 거지꼴이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라 그냥 무시하고 가려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돈 얘기를 했습니다. 멀쩡한 자기 엄마가 아파서 죽기 직전이라며 병원비가 필요하니 당장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전 남친의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만 치고 다닌 자기 아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회사 부서 회식으로 고깃집에 갔다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전에 보던 모습과는 달리 주름도 깊고 인상도 안 좋아졌지만 분명히 전 남친의 엄마가 맞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전 남친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일을 지시하는 소리도 직접 들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그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봤는데 이날 전 남친이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며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정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급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잘하지 않았어? 딸처럼 대해주셨잖아. 너 그거 잊은 건 아니지? 그걸 봐서라도. 딸 같은 소리 하네. 야, 진짜 딸처럼 생각한 사람이었으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자주 전화 안 드려. 그리고 뭐? 병원비? 그게 아니라 그 돈으로 또 도박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내 말이 틀려?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해. 안 하긴 뭘 하네. 나도 귀가 있는데. 자식이 생겨서 매달 양육비는 들어가지. 너네 엄마 사시던 그 집 팔아서 그 여자한테 집 해주고. 너랑 니네 엄마는 좁은 집으로 이사 갔다며? 그런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매달 양육비 주고 남는 게 없어서 생활이 안 되니 너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너는 도박으로 돈 좀 불려보려다 또 빚만 늘어난 거 아니야? 안 봐도 뻔하다. 정신 언제 차릴래? 사실 도박 얘기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저리 말하니 전 남친은 당황하는 얼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 도박해서 돈 따면 뭐 하는데? 죽을 때까지 도박할래? 어떻게 자식까지 생겼는데 이러고 살아? 그때 내가 너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다. 정말 끔찍해. 너 그때 나한테 정신병이라고 했지? 의부증이라고. 야, 오동규. 내 눈엔 네가 치료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거 그거 병이야. 그리고 도박 그거 절대 너 의지만으로 못 끊어. 도박 중독 치료센터라고 있으니까 가서 치료받아. 애 생각해서라도 가서 치료받아. 참, 웬만해서는 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지 마라. 남한테 피해주니까. 알았냐? 이날 전 남친은 상황이 급했는지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00이 어려우면 100이라도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돈을 빌려주나요? 전 직장 동료들에게 빌려간 돈도 아직 못 갚았다고 했는데 제 돈도 그렇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때문에 그간 혼자 살다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부모님이 저 혼자 사는 집에 와 계셨는데 전 남친은 이걸 모르고 있었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게 이상했는지 결국 아빠가 나오셨고 이날 전 남친이 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가 달려오셔서는 제가 강도라도 만난 줄 알고 당신 뭐야? 뭔데 우리 딸 붙잡고 응? 아니 너 이 자식 너 잘 만났다. 그때 그렇게 좋게 말하고 보는 게 한이었는데 내 딸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말 잊었어?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 지영이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온 겁니다. 돈 빌려달래? 뭐? 돈? 300만 빌려달라네. 300 없으면 100이라도 해달라는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한테 그 돈을 왜 해주냐? 너한텐 100원도 아까워. 이날 전 남친은 저한테 욕먹은 건 물론이고 아빠한테 뺨도 한 대 아주 세게 맞았습니다. 한때 잠깐이긴 했지만 운동선수였던 아빠였기에 전 남친과 파혼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제 선에서 정리하려고 끝내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사위로 생각했던 사람이 저런 짓을 했는데 어느 아빠가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특히 저희 아빠는 덩치도 있으셨고 주먹을 쥐면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힘이 강한 분이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다 이날 결국 아빠가 그 펀치를 날려버린 거죠. 그래도 아빠가 최대한 힘 조절을 하신 건지 전 남친은 입술에 피가 좀 날 뿐 그렇게 심하게 맞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한 대 맞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건지 알아서 무릎까지 꿇고는 아주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다시는 이 동네 찾아오지도 마! 네, 우리 딸 회사는 얼씬도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내 눈에 띄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지영이 근처에 얼씬도 안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러고는 불이 났게 뛰어 도망가는데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도박은 절대로 못 고치겠다 싶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손이 없으면 발로도 하는 게 도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날 이후 듣기로는 정말 힘들게 산다고 했습니다. 도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진 제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나가는 돈이 많아서 돈도 안 모이고 사는 게 괴로웠는지 매일 술 마시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살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으니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때 결혼이 취소됐다고 전화를 돌리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게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놈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누군가 알려주는 것처럼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제 일상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중에 더 잘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